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비도 오는 날인데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설명에는 강남 서초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지원 방법이나 학교별 특징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정말 굿퀄리티에 맞는 준비를 했으니까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지원 방법,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입시 실적과 그 다음에 학교 특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 수학과 졸업해서 졸업하면서부터 계속 강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포에서 이제 수학학원 원장 하고 있는 지 한 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시작하면은 고등학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냥 막연하게 어디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원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원 방법에 따라서도 전략이 당연히 있고 내가 무조건 원한다는 곳 다 쓰면은 오히려 막 다 떨어져서 정말 이상한 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먼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1단계 지원은 단일학교군이라 그래서 1단계에 1지망과 2지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 강남 서초권에서 굳이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일은 많이 없어서 그냥 이 근처 학교에서 적당히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2단계 학교군에는 이제 학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학군들이 총 있고 여긴 8번째 8학군 강남 서초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1단계에서 1지망, 2지망, 2단계에서 1지망, 2지망 총 4개 학교를 골라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전체 정원의 20%를 선발을 하고요. 다음에 2단계에서는 전체 정원의 40%를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지망, 2지망을 다 적으면 정원보다 넘어가는 학교들은 추첨을 해서 뽑게 되겠죠. 근데 추첨이 운이 좀 안 따라주는 경우에는 둘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둘 다 떨어지면 3단계에서 배정을 하게 돼요. 3단계는 지원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편의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강제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배정을 하는 구는 학군별로 근처에 있는 학군들인데 뭐 중부, 그 다음에 강동, 성파, 뭐 강남, 서초, 그 다음에 뭐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이런 곳에 같이 묶여서도 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강북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강남 이전에 좀 TO가 남아있는 학교에서 통합 편의성을 생각해서 배정을 강제로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1단계, 2단계에서 너무 좋은 곳만 가려고 하다가 다 떨어지는 것보단 적당히 1단계는 좀 노려보고 2단계, 그러니까 2지망에서는 조금 될 만한 학교를 쓰는 게 좀 필요하든 그런 전략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정 순서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다라고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서울 권역에도 과학 중점 학교가 있고 여기 8학군에는 경기고 그 다음에 반포고 서울고 이렇게 세 군데가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포고밖에 선택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고, 반포고, 서울고 세 개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지원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배정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잘 전산 추첨, 공평하게 한다라는 거를 그냥 교육청에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는 주요 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기고등학교라 그래서 뭐 영재고, 과학고 같은 경우 이제 사전에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후기고를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볼 만한 건 먼저 자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12월 6일 날 원서 지원을 하고 1월 2일 날 발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감 선발,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고등학교죠. 일반 고등학교도 똑같이 12월 6일까지 원서 지원을 마쳐야 되는 거고, 다음에 발표는 1월 10일 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한 10월 말 11월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확정을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정하려고 하다 보면 좀 많이 늦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편제를 보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학교별로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좀 중학교 때 맞춰놓고 가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재원생들한테 알려주기는 한 여름방학부터는 이 근처 모든 학교 기출들도 좀 많이 풀어보고 조금 더 희망하는 학교들도 학생과 어머님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좀 선행 진도도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을 8학군 학교들만 좀 적어봤는데 공학, 그 다음에 남자학교, 여자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 현대, 그 다음에 세화고, 중동고, 휘문고, 세화여고 이렇게 자사고들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고등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지도예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표시를 이렇게 다 해놨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서초구,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 학원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사무가든 사거리 쪽에 있어서 분명 통학 편의성도 엄청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학원에서 또는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얼마나 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많이 큽니다. 그래서 꼭 위치 한 번 더 잘 참고하셔서 직접 라이딩도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진짜 버스 타고 얼마나 걸리는 걸 한번 본다든가 좀 여유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다닐 만한 학교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좀 그나마 좀 멀리 오는 곳이 서문여고 정도가 돼요. 또는 상문고. 이런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은 학교 시간이 한 40분 넘게 걸려요. 버스 타고 와도. 그러니까 정말 되게 가까운데도 시간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 가까운 학교가 정말 엄청 좋다. 또는 학원과 가까운 학교도 정말 되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서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지원에서 각각 1지망, 2지망씩 적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자사고를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고는 1단계, 2단계가 아닌 맨 앞에 중점학급,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하는 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화고등학교를 지원 희망한다 그러면 세화고등학교 이렇게 적고 나면은 대신에 1단계에는 학교를 적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지원하는 대신에 1단계는 학교를 지원할 수 없고 2단계만 각각 1지망, 2지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 순서는 자사고 먼저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경쟁률 또는 면접 등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면 2단계 1지망, 2지망 순서대로 추첨을 하고 혹시나 안 되면 3단계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사고를 지원을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세화고 같은 경우에 한 1.4대 1, 그 다음에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한 1.5대 1 정도가 돼요. 물론 떨어지는 학생들보다 붙는 학생들이 더 많기는 한데 그게 내가 되면 그냥 100%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한 번 더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번엔 과학중점반을 지원을 하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맨 앞에 학교에다가 과학중점반을 학교를 적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고등학교의 과중반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맨 앞에 서울고등학교를 적게 되고요. 여긴 대신에 자사고랑 다르게 1단계 학교도 똑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학교도 내가 과학중점반 지원한 학교랑 같은 학교 적어도 상관없고 다른 학교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약에 서울고를 가고 싶다 그럼 정말 최대한 많은 추첨을 원한다면 과중반에 서울고도 적고요. 그다음에 1단계 1지망, 2단계 1지망 다 서울고를 적게 되면 사실상 제일 많은 추첨 기회에서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상 상문고등학교가 만약에 2지망이 적는 경우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적어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고보다 상문고에 조금 선호도가 높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웬만한 곳에선 상무고가 1지망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1지망에서도 추첨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2지망이 적게 되면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되게 없죠. 이렇게 적게 되면 사실상 그냥 이거 하나 거의 날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서울고 상문고 둘 다 좋아라고 생각해서 서울 상문 이렇게 적게 되면 서울고 되면 다행이겠지만 서울고 안 되면 상문고도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 서울도 아니고 상문도 아니고 이상한 곳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꼭 1지망, 2지망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중반을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 앞칸과 1단계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를 지원하는 경우에 맨 앞에를 지원할 필요 없이 그냥 1단계, 2단계를 각각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는 1단계와 2단계의 일지망을 같이 적었는데 다른 학교 적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내에서만 같은 학교 적으면 안 되는 거라서 뭐 1단계 서울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1단계의 다른 학교, 2단계의 다른 학교인데 1단계와 2단계는 같아도 달라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상담을 해줄 텐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 6월, 7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염두를 두고 내가 1지망, 2지망 정도의 생각을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아 놓으시는 게 이제 2학기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커리큘럼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고등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좀 보는 게 대입 실적, 그 학교에 좀 아웃풋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가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떤지, 내신 따기는 쉬운지 어려운지 등을 보고, 그다음에 수학 교육과정 편제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물론 영어나 국어도 있겠지만 수학이 좀 더 크리티컬하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학년에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집과 학교까지 얼마나 거리가 먼지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궁금해하실 서울대나 이제 의학계열 대입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드린 배포 자료에도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 최초 등록자 수 기준이 이게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추가 기준도 있어서 최초 등록자 수 기준인데, 먼저 휘문고랑 세화고 같은 경우에 이제 43명이에요. 그러니까 43명이라는 건 재수생 물론 다 포함한 건데 아무래도 서울대니까 당연하겠지만 중복 합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중복 합격을 다 같이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세 군데 의대를 다 붙었으면 학교에선 3명이 합격했다라고 적어요. 근데 서울대는 당연히 중복 지원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학생과 재수생 합쳐서 43명이 합격한 거는 분명합니다. 휘문고 같은 경우에 발표하기는 이번에 재학생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학생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재학생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 8학번에서 되게 좋은 의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 재수생의 영향이 엄청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에서 가는 게 정말 많이 더 힘들고,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입시 실적에서 한 30%, 좀 크게 잡아도 한 40% 정도가 재학생이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휘문고랑 세화고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정시를 보게 되면 수시는 3명밖에 안 되고 정시가 되게 많죠.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고,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이 딱 순식간에 되게 많이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학교라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가기가 좀 더 많이 어렵고, 대신에 그만큼 공부 분위기는 확실히 좋으니 정시 인원수가 되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43명이라는 건 전국에서 5등, 6등 정도의 순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엄청 잘 보내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근처에 이 주변에 있는 학교를 보면 뭐 상문고, 세화여고 등도 되게 10명 이상의, 이 정도 되면 50권 안에 드는 학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까지가 이제 100개권 학교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한 서울고 정도까지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좀 더 참고해서 보실 만한 거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휘문고 또 세화고 같은 경우는 정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되게 높은데, 반면에 뭐 여기 반포고나 서울고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의 비율이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거의 정시에 올인을 하면서 정시 파이터처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병행하면서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더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둘지를 염두를 같이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가 확대가 돼서 40%까지 뽑게 되는데, 수시 2월까지 치면은 뭐 한 45%에서 한 50%까지가 정시로 뽑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시가 정말 많아도 한 50%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나머지 반도 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아예 포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가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에 각각 판단을 해서 아예 성향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작년 거, 그다음에 뭐 재작년 거 같이 드림 프린트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최근 5개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넣은 거는 이 학교가 점점 좀 발전, 좀 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는 잘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22학년도부터 인원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 때부터 정시 확대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정시 확대가 발표가 되다 보니 서울대를 또는 합격하는 경우가 이 8학군에서 정시를 진짜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아까 뭐 세화고 같은 경우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통 상문고 정도가 이제 15명에서 20명 정도 내외. 그다음에 이제 반포고 같은 경우가 이제 10명에서 한 13명 정도 내외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여기도 서울고 같은 경우도 되게 꾸준히 잘 보다가 작년만 조금 실적이 안 좋기는 했는데 서울고랑 그다음에 여기 반포고랑 보면은 반포고가 더 적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인원수만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정원을 보면 되게 다릅니다. 서울고 같은 경우는 400명이 넘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데 인원수는 서울대 합격자 수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포고 같은 경우가 절대적인 숫자만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학교다라고 제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를 보면 올해 자료가 아직 학교에서 되게 발표한 게 많이 적어서 올해 거는 좀 적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휘문고 같은 경우에 의대, 그다음에 한의대 각각 이 인원수예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 133명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복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추산하기에는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쳐야지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중복 합격 제외하면은 뭐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내외가 될 거고, 그럼 그 안에서도 이제 재수생이 약간 70%, 현역이 한 30%라고 보면은 한 70명 중에서 30% 되게 많이 잡으면 한 2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데 보면은 한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탑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잘 보내는 학교인데, 아까 서울대 실적은 최근 22년도부터 정시 확대로 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방대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방 인재가 그 정원 자체가 좀 더 늘어났어요. 의대에서 TO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정원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드는 싸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충분히 엄청 많이 잘 보내는 학교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처에서 반포 주변에서 세화고가 제일 아무래도 잘 보내게 되고, 세화고 같은 경우도 이제 80명 정도면은 엄청 잘 보내는 학교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거, 그다음에 재작년 거도 의치대한 의학계열 이제 실적 같이 거기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갔을 때 우리 아이가 한 학교, 뭐 세화고 정도 가서 전교에서 한 15등 정도 내외다 그러면 나름의 서울대 의대권 안에 충분히 사정권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가 이제 1등급 정도의 커트 내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좀 더 벗어나는 이제 2등급 넘어가게 되면은 좀 학교 성적이나 수능 조금 더 잘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냐 지방대 의대냐가 갈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1년도, 20년 거, 19년 거 같이 다 자료에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별 실적을 보았고요. 이번에 학교별로 각각 특징을 알아보게 될 텐데, 이제 8학군에 있는 학교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이 근처에 있는 반포 주변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고, 상문고, 그다음에 반포, 서초, 세화고, 세화여고, 서문여고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각각 이제 모든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맷은 1학년에 이제 학생 수와 그 다음에 과중반 정도, 그 다음에 1등급을 몇 명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 1학년 1학기 때 성적 기준으로 나와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작년 1학년 1학기 때 수학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A, B, C, D는 상위권, 하위권들의 비율을 볼 수 있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3번 같은 경우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각 문항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 학교 기준으로는 출제가 어떤 쪽에서 많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대입 실적을 한 번 더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서울고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명이 넘는 학교예요. 그래서 430명, 사실 400명이 넘는 학교도 드문데 430명이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 기준으로 한 18명까지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중반이 3개, 그 다음에 공통반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중점반을 지원을 하게 되면 과학중점반에 배정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과중반이 3개고, 그 다음에 공통반이 11개인데, 문이과의 비율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과가 한 70%.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한 60에서 70% 정도의 이과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좀 서초고 같은 학교가 한 절반 정도의 문이과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학교, 그다음에 좀 대학 잘 보내는 학교들은 이과의 비중이 한 60~70%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학년 기준으로는 한 18명까지가 1등급 점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은 말 그대로 그 시험의 전체적인 평균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제가 그냥 딱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한 17점 정도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러프하게 알려드린 건데, 한 17점보다 크면은 상위권과 하위권에 좀 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17점보다 작다, 17점보다 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적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그래도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A, B, C, D의 비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산정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험 점수 90점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 정도 넘으면 90점이라고 해줄게라고 교육청에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90점, 그다음에 80점, 70점 이런 정도의 비율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얼마나 상위권이 좀 더 많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공부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한 30% 이상으로 되게 많은 학교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 자체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난이도, 상난이도의 문제들로 많이 되어 있었고, 특히 중난이도의 좀 변형 문제들이 좀 많아서, 변형 문제라고 하면 그냥 쉽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섞여 있는 개념들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 자체는 되게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선 유형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좀 시험 보는 데는 확연히 좀 어려운 그래도 난이도에 좀 속한다. 그래도 엄청 한 문제 한 문제 최고의 난이도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한 세트를 풀 때 좀 빡빡한 학교의 출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이게 대부분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수학, 수학1, 수학2, 수학 상하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 1이라는 걸 2학년 1학기, 수학 2를 2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대부분 학교들이 다 이런 정도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별로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건 확률과 통계의 기하 미적분을 언제 배우냐, 또는 선택이 가능하냐, 무조건 해야 되냐의 차이를 보시면 되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3학년 1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를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배정을 해놓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내신에서 확률과 통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3학년 1학기 때 꼭 해야 되는 과목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이과로 수능을 미적분을 보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아예 버리고 내신을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서울고를 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과 수학하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상, 수학하를 1학년 1학기 때 모두 다 끝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 진도 속도를 보면 확연히 늦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 수학하를 동시에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봤던 시험에서 수학상하가 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수학상, 수학하를 모두 다 끝내놓는 게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당연히 필요하니까 선행 진도가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행만 겨우겨우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하가 되게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고를 진학을 희망한다. 근데 난 뭐 최상위권은 아니고 중하위권 정도가 되더라도 수학학까지는 보고 가야지 1학년 첫 시험에서 수학 상하를 동시에 하는 거에 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발표가 이렇게 없었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처음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수학 상하를 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게 서울고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학교에서 다 이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심화 수학이 3학년 2학기 때 가능하게 돼요.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화 수학이라고 하면 수학 1과 수학 2의 그냥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수능 준비하기 되게 그냥 좋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는 9등급제,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나누는 과목이고요. 여기 진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평가예요. 학교에서 주고 있는 점수 80점, 90점 기준을 넘어가면 누구나 그냥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진로 과목을 심화수학 1으로 배정을 해놨고, 아무래도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진로 과목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은 내신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수능 준비를 좀 더 많이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3학년 2학기 때 정시 준비가 좀 해놓게 커리큘럼이 되었는지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문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남자 학생들이 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사실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학이 아니라 남자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서울고보단 상문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문고가 학생들 말로 보면 그냥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입시 실적 자체가 훨씬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 대학을 좀 더 잘 보내거든요. 근데 인원수가 적음에도 그 정도 인원을 잘 보낸다는 건 한 절반 이상 잘 보내는 게 기정사실처럼 좀 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상문고를 좀 더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내외가 되고 한 14개 반, 그다음에 1등급은 16명까지 1학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60-70% 정도의 이과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보면 딱 그냥 평균이에요.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고 적절하게 좀 잘 비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의 사실 중간고사 수학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술형 풀이의 부담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만 보더라도 단답형으로 이제 문제 등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너무 다 열심히 써야 되는 것보단 부담이 좀 확실히 줄어들어서 상문고 진학하는데 좀 참고했을 때 학생들의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단답형이랑 그다음에 보기가 있느냐 객관식이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거지, 한 문제 한 문제 최상이라는 난이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시험 대비가 저희가 시키기가 좀 어려운데, 서울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프린트도 주고 부교재도 등등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상문고는 그런 게 되게 없어요.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준비해야 되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교재에서 비슷하게라도 낸다, 여기서 한 50%라도 비슷하게 낼게라고 하면은 그거 기반으로 하면서 비슷한 변형 문제들을 대비를 하면 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집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상문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제 경향의 문제집을 찾아봐도 어떤 하나의 문제집에 좀 편향되기보다는 골고루 나오는 경향도 되게 많고요. 되게 제가 상문고 수학 선생님들 되게 좋게 엄청 존경하면서 보는 게 수학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자체 문제라고 나올 만한 게 한 2-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문제집 문제도 전혀 아닌데 진짜 자체 제작 문제예요. 사실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자체 제작 문제라고 나오긴 하지만 변형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진짜 새롭게 만드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좀 내가 기계적으로 문제 유형을 외워서 푼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사고 자체를 늘려서 수학 풀이 방법을 늘리는 게 시험 대비 겸이나 문제 출제 경향병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그냥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유리하고요. 서울고 같은 경우는 수학 자체가 조금 더 떨어져도 내가 유형별 풀이가 좀 더 확 강하다라고 했을 때 장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수학 과정 편제를 보면 2학년 때까지는 여기 수학 상하, 그 다음에 수학 1, 2까지는 똑같고요. 이 학교는 이제 확통과 기하를 선택을 2학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가능은 해요. 근데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기하를 조금 더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기하는 절대평가예요. 확통은 상대평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은 같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문과 학생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이과생의 미적분 같은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이과생이 확통을 목숨 걸고 내신 대비하기에는 난 수능 미적분 볼 건데 라고 하면서 조금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기하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공간 감각이 엄청 떨어진 학생들이 아니라면 그냥 절대평가에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면 충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기하 절대평가라 그래도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확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한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미적분,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학 과제 탐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학기에 같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수능 준비를 도와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학생부의 소논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논문의 주제 하나 정해서 어느 이렇게 레포트처럼 쓰는 건데 그냥 학생부에서 한 줄 정도 좀 더 추가해서 과목 평가에서 쓸 수 있다에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를 진행한다면 수학 과제 탐구가 있거나 또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가 마지막 학기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수능 준비를 좀 더 잘 수월하게 해놓은 상문고등학교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반포고등학교입니다. 반포고등학교가 저는 사실 뭐 이 지역에서 예전부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 기출분석이야 되게 오랫동안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학부모님들이 되게 기피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면 예전엔 거기 공부 너무 못했던 학교다, 분위기 너무 안 좋았던 학교다라고 되게 많이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포고등학교 자체만 사실 놓고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되게 정말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인원수가 2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대입 실적 자체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의 여기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뭐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엄청 벌어져서 공부 학습 분위기가 엄청 떨어진다 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져 있는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중반이 3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팩트이기는 합니다. 과중반과 일반반과의 학습 분위기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과중반 자체가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라서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일반반이라 그래서 노는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도 반포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노는 애들이 없지는 않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쉽게 말해서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노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애들을 방해하는 분위기가 우린 보통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무슨 공부를 해, 뭐 같이 놀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 학교는 절대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학생들도 얘기를 해서 과중반이냐 일반반이냐는 과중반이 조금 더 당연히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일반반이라고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그러면 과중반을 무조건 가는 게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중반을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면 과중반을 선택을 한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과중반을 한 게 유리한 게 아니고요. 과중반을 했음에도 성적이 잘 나온 게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과중반을 하면은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확통, 기하, 미적분을 선택이 아니라 3가지 과목 수학도 다 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과학도 8과목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엄청 많죠. 학습 부담이 많다는 거를 대학에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성적이 나쁘지 않게 되게 잘 유지한다 그러면 이 학생은 진짜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당연히 대학에서 판단을 하고 대학 입시에서 유리함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과중반을 선택을 했는데 성적이 낮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반 가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입시에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중반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과중반을 선택을 하더라도 성적을 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수학의 어느 정도 선행이나 학생들의 공부 역량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 꼭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에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을 보면은 난이도가 꽤나 높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고나 상문고는 최상 난이도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최상 난이도라고 할 만한 게 보입니다. 보통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풀면서 난이도 구별을 해둔 건데요. 최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냈을 때 좀 킬러 문제라고 생각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답률이 한 10% 내외 정도 될 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이라고 나올 만한 게 한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상난이도, 중난이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상이라는 난이도가 섞여 있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간 관리에서 되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랑 조금 다른 게 모의고사는 각 번호 순서대에 대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번 문제는 당연히 쉬울 거고 한 13번부터 조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한 16, 17 조금 더 어려워지고 킬러 문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학교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풀다가 두 번째 2페이지에 8번 문제가 갑자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전체 시험에서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멘탈이 흔들려요. 난 아직도 문제가 10개가 더 남았는데 8번부터 몰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정도의 최상 난이도가 되면서 멘탈이 흔들리고, 그러므로 시간 관리가 엄청 부족해서 내가 그런 문제의 시험 요령을 좀 잘 획득해서 빨리빨리 패스하고 뒤에 있는 문제 잘 푸는 시간 관리가 훨씬 더 핵심입니다. 실제적으로 반포고 같은 경우에 1등급 커트 같은 경우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한 85 정도 되거든요. 85면 사실 최상 문제 2개 다 틀려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다 패스하고 나머지 100%에 올인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1등급을 노리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맞으려고 막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상위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고 있다가 뒤에 쉬운 문제 막 2-3개 더 틀려서 막 2등급 나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 관리 요령이 정말 많이 되게 필요하고, 여기서도 학교에서 자체 문제를 만들면서 난이도가 꽤나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반포고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수학 1, 2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2학년 때, 그다음에 확통은 3학년 때 문이과 상관없이 다 해야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공학, 이거는 이제 일반반 커리큘럼이고요. 과중반 커리큘럼은 여기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하, 확통, 미적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로 과중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학 과목도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포고 같은 경우는 사실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할 만한 게 저기서 보면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신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학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랑 수시랑 비율이 좀 비슷한 경향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 학기까지 좀 내신 대비도 꼼꼼히 하면서 정시 준비도 좀 같이 해야 하는 학교 커리큘럼이라고 짜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포고등학교였고요. 다음에 이제 서초고등학교. 이제 반포고등학교랑 다 비슷하게 남녀공학인 학교예요. 그래서 남녀공학이면서 이제 한 250명, 260명 정도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과 비율이 조금 더 낮아서 한 절반 정도가 문이과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초고 같은 다니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이쁘다. 이 얘기가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 그냥 약간 더 그런 쪽으로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초고를 그렇게까지 엄청 강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하는 기준은 당연히 대입에서 엄청 좋은 최상위권, 상위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엄청 추천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입시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서울대가 9명 보냈는데요. 보통 서초고 같은 경우엔 한 4명, 5명 정도가 가장 맥스였어요. 근데 이 맥스가 정시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정시에 서울대 합격자가 서초고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많아야 1명 그랬었는데, 정시에서 6명이나 합격했다는 거, 서초고 이번에 입시 실적이 되게 엄청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사실 여기 가는 것보단 더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보면 서초고는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쉬우니까 진짜 뭐 세화 여고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보단 서초고 가서 안정적으로 1등급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저는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뭐 한 15년 이상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쉬운 학교를 갔을 때 3년 내내 1등급 유지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한 번만 놓고 보면 1등급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시험을 총 마지막 학기 빼고 11번을 1등급을 계속 찍는다는 건 사실 중간에 한 번 삐끗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잘못해서 2번 삐끗하는 순간 내 플랜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내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조금 더 잘하는 학생이라면 조금 더 피 터지는 데 보내서 일반적으로 1, 2등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더 대입 실적이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서초고를 추천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 얘기는 피 터지는 거 싸움을 못 견디는 학생들이에요. 이 피 터지는 거를 보내는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의 생각은, 이 학생이 처음엔 성적이 되게 낮게 나오더라도 결국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3학년 때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야지 라는 거를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보내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고나 세화여고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거기 가야지라는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를 보낸다는 건 이 학교 되게 힘든 학교야 라는 걸 각오하고 가고, 그 각오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잘했던 학생들이에요. 보통 웬만해서 시험 보면 100점을 맞거나 하나 틀리는 게 항상 그 정도의 점수였어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이제 세화고 세화여고 가서 1, 2등급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막상 가서 시험 보면은 60점 이렇거든요. 첫 수학시험 점수가 60점을 받게 되면 충격이 정말 많이 큽니다.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을 한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그래도 잘 했어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다막권 하나 정도 틀리는 거에서 되게 열심히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고려대 수학과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려대 수학과 가서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30점이에요. 그때 충격은 진짜 말도 못해요. 이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웬만해서 100점이었던 삶을 살다가 첫 시험을 그렇게 보고 나면, 저도 그래서 그때 나 전과해야 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평균이 20점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화고 같은 경우, 세화여고 같은 경우도 평균이 60점. 근데 내가 70점을 받아요. 그럼 분명히 나름 잘했어요. 그 정도면 3등급 정도가 된 거라서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학생들은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점수만 봐요. 그래서 그 점수만 보면서 나는 고등학교 수학과 안 맞나?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미리 알아보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좌절을 잘 이겨내는 학생인지 아니면 거기에 안주하는 학생인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또 뭔가 내가 벽에 딱 막혔을 때 내가 이거를 이 정도에 막히나? 더 내가 뛰어넘어야지 하고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피 터지는데 막 세화고 이런 데 보내서 하면 진짜 날개 돋친 듯이 잘할 거고요. 내가 벽을 만났을 때 이건 내가 못 넘는 벽이야, 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세화여고 보내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쉬운 학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육과정 편제 같은 경우도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 과목이 있고 기하, 미적, 확동 모두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학교에 교육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화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는 딱 명실상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60명 정도가 되고요. 12개 반이고, 그다음 여기는 한 80% 정도가 이과생이에요. 80% 정도가 이과생이란 얘기는 문과 학생이 여기를 지원했을 때 2학년부터는 인원수가 정말 확 줄어요. 그래서 그만큼 등급 따기가 정말 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점이거든요. 근데 평균이 52점이라고 생각해서 세화고에서 왜 저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난이도가 높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세화고를 진학시키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편차가 14점대로 되게 낮아요. 이 말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갭이 되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위권과 하위권이 적음으로써의 장점은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가 좋다죠.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가 좋은 게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은 등수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바뀐다예요. 언제는 1등급이었다가 내가 한 문제 잘못 찍으면 2, 3등급이 확 떨어져요. 그게 시험 난이도가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요. 시험 수학 난이도가 엄청 높은데 표준 편차가 낮아서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적으면 얼마나 잘 찍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세화고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가 마지막으로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려워서 한 4문제 정도가 최상 문제였는데 이거를 사실 잘 찍는 아이들은 한 3등급이었다가 1등급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충분히 1등급 정도가 되는 아이인데 4문제를 찍었는데 다 틀렸다. 그러면 한 2등급, 3등급까지 막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적고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적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으로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조금 적기는 해요. 그 이유가 학교에서 절대 등급 부교재 같은 경우를 같이 주거든요. 그 부교재에서 연계되는 문제들이 되게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밖에 외부에 있는 학생들, 타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기출 문제를 풀면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막상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푸니까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입시 실적 자체도 되게 엄청 좋죠. 그래서 서울대, 의치안, 그다음에 연고대, 뭐 카이스트, 포스텍 등등 엄청 되게 잘 보내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화고의 커리큘럼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커리큘럼과 다르죠. 여기가 달라요. 2학년 1학기 때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합니다. 이것도 한 학기에 끝내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끝내는 커리큘럼을 한 학기에 끝내면서 동시에 한다가 엄청 힘든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힘든데 미적분도 한 학기에 끝내요. 앞에 있는 학교들도 보시면 미적분 2학기 동안에 진행하거든요. 근데 미적분도 한 학기 동안에 끝내고 이거 자체가 정말 수학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적응하기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내가 세화고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수학 2까지는 그래도 해놓고 가야지 내가 3등급 이상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고. 제가 실제로 이번에 겨울방학에도 1학년 때 항상 1등급 받던 친구인데 미적분 저랑 같이 처음 수업한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안 하고 가도 1학년 때 1등급 받는 거 가능은 해요.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앞에 꼼꼼하게 얼마나 잘 해놓냐가 가장 핵심인 거고 빈 구멍 없이 잘 해놓으면서 최대한 많이 진도를 나가는 게 세화고는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드리잖아요. 사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필수 사항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화고를 또는 세화여고를 희망한다 그러면 진짜 수투까지는 내가 그냥 한 번 배웠다가 아니라 진짜 센 정도 되는 난이도는 충분히 내가 다 풀 수 있다. 내가 풀었을 때 한 7, 8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의 성취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한번 봤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 이거 세화고 문제 줘도 그냥 하나도 못 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를 좀 잘 다져가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되는 세화고등학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미적분도 없고 대부분 이제 진로 과목으로 선택하면서 그냥 수능형으로 다 거의 대부분 올인하고요. 말만 이렇게 되어 있지 학교에서도 그냥 수능형 프린트들 주면서 그런 것들 같이 수업하고 그냥 문제 주고 프린트 풀이해주고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화고 학생들한테도 들어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엄청 열심히 개념 설명을 많이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너의 알지의 개념에 되게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지금 말씀드린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 분위기만 좋다라는 이유로 여기에 갔을 때는 학교 수업을 기대하기 정말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 분위기만 보고 세화고를 보내는 건 좀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위권, 최소한 중상위권 정도는 되어야지 이 학교 갔을 때 좀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세화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도 이제 자사고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내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자체가 여긴 되게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1학기 기준이라서 그래요.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제가 풀었을 때도 직접 보면은 상 난이도도 없었어요, 작년에. 그 이유가 작년 제가 보기에 1등급이 14명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100점이 1등급 인원수보다 많습니다. 한 18명 이랬기 때문에 작년 1학기 중간고사가 유독 쉬웠어요. 원래 평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쉬운 경우는 없었는데 작년에 유독 좀 더 쉽게 나와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좀 더 유독 낮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화여자고등학교도 되게 빡빡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도 꽤나 높은 학교라서 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힘든데 세화여고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국어랑 영어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만 잘해서 되는 학교가 당연히 아니고 수학, 국어, 영어까지 다 잘해야 되는 학교라서 그만큼 부담감이 조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기 초에 부교재를 항상 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꼭 한 번 더 미리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학교 대비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교육과제 편제도 세화고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1, 2,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나게 되고요. 미적분도 2학년 2학기 때 다 끝나게 되고 3학년 때는 수능 준비시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문여자고등학교예요. 서문여자고등학교가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여고의 차선책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강남권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더 멀어서 힘들어서 난 세화여고는 너무 힘들어. 근데 여고는 가고 싶어. 그러면 사실 여기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좀 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보면은 표준 편차가 되게 많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학교들과 다르게 좀 더 많이 크죠. 이거에 대한 이유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도 세화여고 2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반에서 한 20% 정도는 예체능이에요. 2학년 때부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커요. 반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한 반에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적으면 5명, 많으면 한 10명 정도가 예체능. 뭐 체육 계열도 있고 예술 계열도 있고 미술 계열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좋은 학교는 조금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높아서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되게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되게 명확하게 있겠죠. 상위권, 하위권의 갭이 크니까는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대신에 난 진짜 무슨 일 있어도 안 흔들리고 내 거 내가 잘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상위권을 유지하긴 차라리 반대로 좀 쉬운 편은 확실히 있죠. 왜냐면 밑에서 깔아주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여자고등학교를 내가 지원을 해서 좀 잘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주변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할 거 진짜 꼼꼼하게 착실하게 잘 챙기는 학생들은 갔을 때 좋은 결과도 많이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 출제 경영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상, 상 문제 정도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이제 교과서나 학습지를 학교에서 같이 나눠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서 이것들만 풀어도 어느 정도 한 3등급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플러스 알파의 시중 문제집 또는 어려운 모의고사 기출들을 대비하면서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문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게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서울대 또는 의대 같은 실질적인 나쁜 학교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 할 거 되게 잘 챙기는 학교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서문여자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는 되게 일반적으로 가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수학 1, 2,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의 확통을 문이과 상관없이 다 같이 하고 그다음 이제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우는 수학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 서문여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학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한번 그냥 딱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고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다 또는 최상위권이다 그러면 그냥 사실 고민하지 않고 전 서울대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위권인데 노리고 있다는 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최상위권 노릴 만한 그 깜냥이 좀 된다라고 하면 세화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하위권인데 공부 학습 분위기만 보고 세화고 보내고 싶다. 전 진짜 적극 말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교 사실 세화고이고요. 세화여고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한 건 뭐 입시 실적이나 종합적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여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부동의 1등급 1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빡빡한 학습 분위기가 상관없고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최상위권 그래서 서울대나 스카이나 의대 진학을 희망한다 그러면 세화여고 저도 강력 추천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화거나 세화여고는 2학년 때까지의 고등학교 정규 모든 수학 커리가 끝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만큼 좀 더 대비를 착실하게 해놔야지 갔을 때 적응이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룹으로 이제 서울고나 상문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선택지가 좀 더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남학생들은 뭐 세화고 너무 힘든가? 서울고, 상문고도 되고 남자 고등학교 싫은데? 그러면 공학으로 반포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사실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초고를 제외하고 나면 세화고 아니면 반포고 서문여고는 조금 멀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화여고를 가냐 반포고를 가냐 이 두 가지의 선택 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는 현대고도 가끔씩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고도 자사고로 세화고보다는 조금 쉬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화고 가는 게 100% 무조건 낫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사실상 자사고가 조금 쉽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풀어지거나 시험 난이도가 엄청 쉽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비슷비슷하기 힘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남자들 내가 나왔던 군대가 제일 힘든 것처럼 학생들도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제일 힘든 건데 세화여고 힘드나 현대고 힘드나 똑같은데 아웃풋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현대고보다 세화여고를 훨씬 더 많이 좀 강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년도부터는 청담고가 이전해서 생기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25년부터는 저기 쪽 잠원동 쪽 스포츠파크 센터에 청담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뭔가 선택지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25년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실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안에서 좀 골라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 이제 서초고 같은 경우는 이제 4그룹이라고 적기는 했고, 여기는 사실 뭐 행복하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사실 뭐 대학은 그래 네가 어딜 가든 네가 행복하면 됐지라고 하면 서초고 강력 추천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학에 좀 입시, 대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조금 말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꼭 고려해야 하는 한 가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 가까운 학교는 언제나 옳다 이거예요. 사실 이게 이 결론보다 이 결론이 저는 사실 더 가깝거든요. 이 근처에 있는 학교가 절대 사실 안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초고를 좀 안 좋게 말하기는 한 건데 상대적인 겁니다. 서초고도 사실 전국으로 보면은 어딜 가나 놓고 해도 그 지역에서 1등하기 되게 쉬운 학교예요. 저도 여기 있기 전에 분당에서도 되게 오래 있었는데, 분당에서도 놓고 보면은 뭐 엄청 잘하는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상위권 학교가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학군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서초고를 가져다 두면 당연히 그 지역 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쁜 학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학교가 제일 사실 좋아요. 그 이유가 왔다 갔다 하면 체력 낭비도 진짜 심하고 시간 낭비도 정말 많이 심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학교까지 등원하는데 4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학원까지 가는데 40분 걸리고 하면 1시간 반이 너무 그냥 휙휙 날아가거든요. 그때 뭐 영어 단어라도 외우지라고 생각을 해놓고 학생들은 가고 어머님들은 보내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 시간 동안에 다 뭐 인스타하고 카톡하고 뭐 유튜브를 보지 절대 그 시간 짬짬이 공부하는 학생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라이딩 해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학기 해보시면 후회 되게 많이 해요. 정말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 가까운 학교가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정말 맥시멈 한 3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사실 정말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잘하는 학생은 어딜 가도 되게 잘합니다.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 뭐 서초고 가도 잘하고 뭐 세화고 가도 잘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좋은 학교를 가냐보다는 사실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저희 학원의 시스템과 섞여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수학 강사를 하고 원장을 하면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을 정말 잘합니다. 그다음에 뭐 수학만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학만 좀 되면은 진짜 전 과목 다 좋아서 점수가 너무 좋겠다. 그리고 수학 시험만 보면 너무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정말 상담할 때마다 정말 많이 들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신규 상담을 하고 있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이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너무 되게 사실 뻔한 이유인데 어머님들이나 학생은 그 이유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이라 그래서 5과목을 똑같은 시간 배분을 해서 공부합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저 되게 안타깝거든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100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예요. 만약에 그냥 과학이랑 사회를 하나로 합치면 25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국어도 25시간, 영어도 25시간, 수학도 25시간, 사회, 과학도 25시간. 그러면 당연히 수학만 안 나와요. 이게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 학습의 분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타 과목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는 누적 개념이에요. 사실 영어는 1학년 때 배운 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2학년 때 공부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차이가 어휘랑 있긴 하겠지만, 국어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조금 놀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가 이해 안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다르죠. 수학은 중학교 때 제대로 안 해놨으면 고등학교 때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수학 상하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수학원, 수학투, 미적을 배워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해 자체의 시도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거의 시간 자체가 엄청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부 배분이 필요하냐?
이거 제가 하는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아까 말했던 1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공부해요. 이게 이과생 기준이에요. 문과생은 조금 더 비중이 낮기는 한데 이과생 기준으로 내 공부 시간에 절반 이상은 당연하고 진짜 70%까지 수학을 합니다. 이게 이과생들이 상위권, 최상위권인 이유예요. 진짜 상담해보면 진짜 똑같거든요. 사실상 뭐 수학 머리가 있냐 없냐, 수학 센스가 있냐 없냐 보단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많이 했냐의 싸움이에요. 고등학교 수학이. 내가 전국 1등을 하겠다 그러면 머리 싸움인데 전국 1등이 아니라 1등급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 싸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하면은 최상위권, 상위권을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만 안 되는 학생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시키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7일, 뭐 하루 정도 쉬고 6일을 학원 다니면 두 번.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내가 수학 시간의 투자 자체를 엄청 더 늘려야지 공부 자체를 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 자체의 투자 양이 엄청 적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수학에 비해서 다른 과목은 더 많이 하니까 얘네들은 되게 잘 나오고 수학만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집을 계속 풀어요. 저도 이제 신규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풀었던 문제집 가져와라 하면서 보면서 같이 상담하면 뭐 수학 상인데 문제집만 이만큼 돼요. 한 4-5개 돼요. 이거 다 풀었어? 그러면은 문제 보면 막 빈 부분도 군데군데 있고 이건 어려워서 안 풀었어요. 이건 뭐 진도 끝나서 다음 거 했어. 막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게 사실 절대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오답을 확실하게 알고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고 이거에 대한 공부법 논문들도 훨씬 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력이 좋지 않은데 선행 진도를 계속 나가죠. 이게 어머님들도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제가 뭐 직접 아이가 있지는 않지만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선행 진도만 나가는 게 답은 아닌데 하면서 옆을 보면 쟤는 미적까지 했대. 그러면 늦었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계속 시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절대 진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항상 선행 진도를 나가기 전에 어떤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전범위 시험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상이 끝났어요, 딱. 그러면 수학상이 전범위 시험을 보고 점수가 최소 60점에서 70점 이상은 되어야지 다음 단원을 시작을 해요. 만 60점보다 모자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단원을 복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걸 빼놓고 수학하 한다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되게 안타깝게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거 진도 나가는 게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도를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 저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막 수학 1, 2까지 했는데 중학교 시험을 못 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중학교 시험 점수를 보면 막 60점, 70점 한 학생들도 되게 많죠. 배운 건 수학 2까지 했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질 않아요, 전혀. 특히 2학기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1학기 거는 정말 그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대수 파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진도만 나가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학만 점수가 항상 낮은 거예요. 뭔가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안 봐도 상태가 항상 뼈내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한 권이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 완벽해진 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체크가 항상 꼼꼼하게 되고 뭐 시험을 보던 교재에다가 열심히 문제를 풀던 내가 틀린 문제를 제대로 맞췄다는 기억으로 항상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다 되었을 때 새로운 심화 문제집을 추가한다던가 또는 다음 과정에 하나씩 추가를 해야지 수학이라는 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항상 필요해서 항상 모든 진도가 끝날 때마다 전범위 체크를 항상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최근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전에 봤던 것도 한 번씩 다 봐요. 그래서 저희 원촌 중학생들 이제 엊그제부터 좀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상도 한번 다 풀려보고 수학하도 다 풀려보고 그래서 점수가 한 70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기억하고 있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전에 하던 거 계속 진도를 나가고요. 만약에 수학 1 계속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수학상 풀어봤더니 40-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학 1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거 빈 부분 더 채우고 수학 1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범위 시험을 사실 보는 방법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머님들한테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각 학원의 입학 테스트 보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확연히 그 과정의 성취도를 좀 알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저도 이 근처 학원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입학 테스트 시험지 자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과하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입학 테스트라고 실력 점검을 하기엔 좀 많이 어려운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는 합니다. 왜냐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규생이 왔을 때 어느 학원에 A라는 학원에서 수학 1을 했다. 수학 1을 충분히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원 나서 수학 1 시험을 봤더니 20점이야. 그러면 어머님들 그 20점이라는 점수를 보면 그 난이도보단 얘는 A 학원에서 도대체 뭘 한 거지? 라는 생각부터 돌면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좀 과하게 어려운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의 뭐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를 중간중간 체크 삼아 보시더라도 꼭 상담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점수면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몇 등급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지를 좀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는 난이도를 그래서 좀 많이 되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생을 상담을 하는 근거로 쓰려면 이 학생이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어야지 이건 이래서 맞췄고 이건 이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입학 테스트 난이도를 좀 더 많이 낮춰놔서 실제적으로 좀 상담이 가능한 정도에 낮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별로 보면서 그런 정도의 좀 지표로 삼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시간 자체가 많이 필요하죠. 한 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그게 다 됐을 때 다음 것도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수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60%, 70%까지 내 공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고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실수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위에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 과정을 하고 한 권을 하더라도 꼼꼼히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면 정말 충분하고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누구나예요. 누구나. 이게 정말 특별한 학생들, 좀 뛰어난 학생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충분하게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꼭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저희 학원의 공부 시스템이고요. 이런 교육관과 이런 가치관을 선생님들하고 계속 나누면서 공부를 학원에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같이 드린 자료 뒤에 보면은 입학 테스트 그 신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풀만한 난이도의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또는 상담 실장님이 상담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정도고 이게 좀 고등학교로 환상하면 이 정도는 될 거다. 아니면 지금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수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다라는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테스트는 1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1시간 끝나면 학생과 상담을 하고 그 상담 이후에는 이제 학생과 이렇게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님과 상담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려서 입학 테스트 일정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굳이 꼭 입학하시지 않더라도 꼭 한번 보면서 지금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지표를 좀 활용하시기를 적극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각 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 상 과정, 수학 하 과정, 수학 원 과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자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까지 다 진도 나갔는데요 라고 해도 사실 미적분 봐서 저희 학원 시험이 아무리 쉽다 그래도 막 다 틀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과정, 수학 상, 수학 원 등으로 많이 보면서 좀 연습을 한 번 더 보고 이 점수를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름방학에 어떤 공부를 시키면 좋을지를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학생들 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워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응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칭찬하는 거는 어머님들 되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개를 잘해도 한 개만 잘 못하면 그것만 눈에 자꾸 보이는데 뭔가 한 소리 하고 싶을 때는 학원에다가 한 소리 좀 해주세요라고 차라리 연락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간섭을 하고 잔소리하면 학생들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학원 선생님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잔소리 하면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요. 학원 선생님들은 약간 남 같은데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나 하면서 또 오히려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학원에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 응원해 주시고 칭찬만 좀 많이 해주시고 잔소리는 학원으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이야기하는 게 좋은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참석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영호였습니다.